자, 그러면 발해의 건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8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얘는 뭐 뒤늦게. 자, 발해의 건국과 성격부터. 자, 발해는 우리 한 장 넘겨서 지도 먼저 볼까요? 131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발해. 자, 발해는 지금 나라로 하면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을까요? 중국, 러시아 이렇게 속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속해 있다고 해도 이미 여러분 다 개발이 됐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개발되듯이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도 개발이 많이 되고 유물이나 유적이 막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발해에 대한 기록은 그것도 별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지 않아요. 연구를 할래도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발해에 대해서는 시험에 주로 뭐가 나오냐, 발해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데 사실 발해에서 시험에 나오는 왕은 딱 3명이에요. 3명을 위주로 나오고, 그리고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도 물어보냐, 왕의 이름도 물어봐요. 쉽게 말하면 뭐 무왕의 이름이 대무예야 대흠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연호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제가 잠깐 우리 동북공정 프로젝트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국인들이 소수민족의 역사까지 모두 다 중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발해도 중국사로 들어간다고 이제 중국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에서 중요한 점은 일단 뭐 왕의 업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 발해라는 나라는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중요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지.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해에서 중요한 건 고구려 계승의식.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그 업적들 물어보는 거고, 그 업적을 물어보면서 왕의 이름 그리고 연호까지도 물어본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게 발해라고 하는 나라죠.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 중에서 만주 지역을 차지한 마지막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발해가 망하고 나서 그 뒤로 그 자리에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있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주 지역을 차지한 마지막 국가, 우리 민족이 세운 마지막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해라는 나라가 중요하다. 하지만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발해라고 하는 나라죠. 자, 그러면 건국 봅시다. 뭐 발해 건국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지 않았어요? 대조영? 그쵸?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다 아는 거지. 자, 봅시다. 배경. 고구려 유민이, 자, 삼국통일 전쟁 과정에서 그 넓었던 고구려 땅은 다 당으로 편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당나라의 유민들이 당에 대해서, 아까 고구려 유민들이 당에 대해서 계속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부흥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그리고 천문령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게 좀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결국에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동모산 기슬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건국은 누가 있냐면 대조영. 우리 다 아는 대조영이고, 대조영이 첫 번째 왕이죠. 1대 왕을 고왕이라고 그래요. 발해에서는 1대 왕을 고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나라를 세웠어.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이름은 발해지만, 자, 처음에 나라 이름은 발해가 아니라 진이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거죠. 자, 나라 이름은 진이고 연호는 천통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독자적 연호가 갖는 의미는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중국과 대등하다. 쉽게 말하면 중국의 연호를 가져다 쓴 게 아니고 우리만의 독특한 연호를 썼다는 건,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는 건 우리는 분명히 중국과 구분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 속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국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천통 연호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 나라 이름이 우리가 아는 발해가 아니고 진이었는데 발해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나라 이름이 언제 바뀌었냐? 자,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으로 책봉되면서 아예 나라 이름을 발해로 바꾸게 돼요. 자,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으로 책봉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그러면 뭐 속국이라는 얘기야, 뭐 제후국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이거는 그런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이런 거죠. 왜 동아시아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도 형님 나라가 있고 이 형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동생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주국이 있고 주변에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동아시아 질서를 깨트리면 그게 전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 체제를 잘 유지를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너 나라 새로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은 거지. 이게 무슨 뭐 속국의 개념이라거나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냥 동아시아 질서에 맞게 당나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형님 대접을 해주면서 이 질서를 잘 파악해 갔을 뿐이다. 자, 질서 안에 편입됐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발해 군왕으로 책봉이 되고, 자, 발해 군왕으로 책봉이 되고,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발해로 바꾸게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나라 이름이 처음에 진이었지, 그리고 발해로 바뀌었지. 발해로 바뀌었을 때는 어느 왕이죠? 그래도 고왕이에요. 그래서 진이었을 때도 고왕. 그 다음에 국호를 발해로 바꾸었을 때도 역시 왕은 고왕. 그래서 고왕 때, 대조영 때 이렇게 나라 이름을 한번 바꿨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의는 남북국의 형세다. 우리 아까 남북국이라는 얘기 했었죠. 자, 위에는 발해가 있고 북국 발해가 있고 아래는 남북 통일신라가 있죠. 그래서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고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성격은 국민 구성의 이원성인데, 자, 발해를 세워서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냐? 고구려 사람들이죠. 지배층은. 자, 그런데 그 밑에 있었던 일반 백성들, 즉 피지배층은 말갈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다르다. 다른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 구성의 이원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말갈은 그럼 누구냐? 말갈은 누구냐면 여진족에 가까운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자, 지배층은 우리 민족, 그리고 피지배층은 말갈인. 그러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숫자는 뭐가 더 많을까요? 원래 뭐가 더 많아요? 피지배층이 훨씬 많아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말갈족의 숫자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소수의 고구려인이 다수의 말갈족을 다스리는 형세? 이런 형세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고구려 계승의식이죠. 자, 이 고구려 계승의식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니까.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발해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고구려인 중심으로 건국됐고, 지배층이 고구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에 보낸 국서. 자, 일본에 보낸 국서, 외교문서. 그래서 일본에 무왕과 무왕 2대 왕이거든요. 그리고 문왕이 3대 왕이에요. 그래서 2대 왕, 3대 왕 때 일본에 국서를 보냈는데, 자, 이건 여러분 교재를 같이 보면서 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129페이지에 자, 일본에 보낸 국서라고 해서 기역, 무왕, 니은, 문왕 써있죠. 자, 기역, 무왕부터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왕, 2대 왕인 무왕 때 일본에 자, 고씨들이 많고, 그리고 무왕이 국서를 보냈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 자, 볼게요.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옛 풍속을 이어받았다 라고 국서에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고 부여도 잇고 있다. 부여라는 나라가 우리 뿌리나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제시한 것을 볼 때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문왕 때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시면 자, 문왕 때 보낸, 즉 발해에서 보낸 외교 문서인데 나는 고려 국왕 대흠무 이렇게 본인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자, 우리나라는 고려국이야. 나는 고려 왕이야.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요 시기에 고려라고 하는 표현이랑 고구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려국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고구려야.
라고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려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나는 고구려 왕이야 라고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일본에 국서를 보낸 건 발해라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발해에서 보냈지만 그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건 즉 이 고구려라고 하는 표현이나 고구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발해에서도 그냥 쓰고 있다는 걸 통해서 자, 결론은 뭐냐?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눈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문화가 엄청 비슷하다. 문화재가 비슷하다는 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문화재가 비슷하다는 걸 통해서는 무조건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사진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와 사진만 우리 한번 볼까요? 기와를 보시면 연꽃 무늬가 새겨진 기와인데 하나는 발해 거고 하나는 고구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무늬라든가 생김새라든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연꽃 무늬 기와 뿐만 아니라 자, 어떤 것들이 이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일단 연꽃무늬 기와, 불상, 석등 뿐만 아니라 무덤의 구조도 비슷해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고분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의 천장의 모습이 모주림 천장이란 게 있어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서 그 모주림 천장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화재가 비슷하다는 걸 통해서 아, 문화재, 이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거기 보시면 온돌 구조라고 해서 사진도 나와 있죠. 자, 이 온돌이 왜 고구려를 계승한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온돌을 사용했다는 거, 여기 사진은 빠져있네. 온돌을 계승했다는 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라고 하는 거 알죠, 여러분? 방바닥에다 이렇게 뭐 깔고 자고 그리고 방바닥에다가 상 놓고 밥 먹고 이러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방바닥을 좀 뜨끈하게 하는 그런 문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입식 문화예요. 입식은 뭐냐면 좌식이 아니고 식탁에서 밥 먹고 침대에서 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분이 좀 되죠? 근데 이 발해 같은 경우가 온도를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와 같은 계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문화를 계승했다라는 게 바로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내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족의식을 형성했다라고 했는데 자, 동족의식을 형성했다. 나중에 발해가 망하고 나서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발해의 유민들이 고구려를 계승한 또 다른 나라죠. 고려로 망명을 했다는 건 즉 다 같은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동족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 계승의식이다라는 거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은 독자적 연호 사용. 이게 중국과 다르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왕권의 전제와는 왕권이 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 독자적 연호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지금 시트에서 요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처음 연호는 진이었고 연호는 천통이었고 자, 그 다음에 발해 군왕으로 책봉돼서 발해로 바꿨고 이런 내용 그리고 고구려 계승의식 건국하고 고구려 계승의식 두 가지 우선은 여기서 좀 알아두실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발해의 발전이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등장하냐? 왕의 업적이 등장해요. 자, 아까 발해에서 시험에 나오는 왕은 몇 명? 3명. 네, 3명. 그 3명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왕. 무왕이 2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2대 무왕의 업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왕 때는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대외관계는 자, 일단 요거부터 할까요? 당과 신라와 좀 적대적인 관계였을 때. 요걸 좀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영토 확장은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당을 공격했다. 자,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하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했다. 왜? 당과 신라와 사이가 좀 안 좋았으니까 갈등 관계였었으니까 자, 그러면 당과 신라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건 왜 그랬냐? 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그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가 나당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별로 안 좋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건 왜 그랬냐면 흑수말갈이라고 하는 애들 때문에 그래요. 흑수말갈이 당과 직접 연결을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발해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 안에 말갈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피지배층이 말갈족이니까 자, 말갈족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이 요 나라 안에 이제 많은 유목민족들이 사는 건데 그 중에서 좀 말 안 듣는 말갈이 흑수말갈이었어요. 그래서 흑수말갈이 원래는 발해를 통해서 당과 교류를 하든지 뭔가 발해를 거쳐야 되는데 이 발해를 거치지 않고 당과 직접 연결하려고 시도했었기 때문에 흑수말갈도 혼내주고 당도 혼내주고 그래서 양쪽으로 다 혼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군 장문유로 하여금 장문유에게 시켜서 당을 공격하도록 했는데 당의 산둥반도 덩저우 지방을 공격해서 이 덩저우의 등주 자사 그러니까 벼슬하는 자사 위준이라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대대적인 공격을 했던 게 바로 무왕 때인 거죠. 자, 그래서 당을 공격했었고 자, 그러자 당나라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이거 우리 앞에서 신라 배웠으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냐면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당이 도움을 요청했고 그랬더니 신라 성덕왕이 발해의 후방을 공격했었죠. 그래서 아까 이 성덕왕 때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다고 했죠. 너무 추워서.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1, 2년 안에 나왔던 시험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이 발해의 무왕이야. 지금이 발해의 무왕이야. 이 무왕이었을 때 신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발해와 신라가 같은 시기에 예를 들면 8세기 전반기, 8세기 후반기 이 시기에 상대방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문왕과 경덕왕을 물어보고 성덕왕, 경덕왕을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봅시다. 발해가 당을 공격했었는데 말갈 때문에 당을 공격했었는데 이때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을 했었고 그러자 열받은 당이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성덕왕이 발해를 공격하기도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시험에는 이게 잘 나와요. 이거 어느 왕이지? 장문유가 당 공격했던 거 어느 왕이야? 무왕. 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시험에는 잘 나오는 편이고 자, 그 다음에 외교. 자, 그러면 아까 당과 신라와 적대적이었다고 했잖아요. 자, 발해가 여기 있다고. 발해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이 여기 있고 신라가 여기 있잖아요. 통일신라가. 그럼 만약에 당과 신라가 손을 잡고 발해를 협공, 말하자면 같이 공격하기라고 하면 고립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발해는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주변에 친구를 좀 만들어둘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돌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특히 이 중에서는 누구랑 쭉 그냥 멸망하기 전까지 쭉 절친이었냐면 일본. 일본하고 발해는 절친이었어요. 계속 쭉 친선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돌궐 일본과 친선. 자, 그 다음에 이난, 연호. 자, 연호도 중요하다고 했죠? 자, 왕의 이름은 대무예. 이거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무왕이니까 무예겠죠, 뭐.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난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구나 라는 거 이름도 알아두고 연호도 알아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3대 왕이에요. 3대 왕은 문왕, 대흠무, 그리고 8세기 후반의 왕이죠. 자, 8세기 전반기에는 당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죠. 막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8세기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당과 사이도 좋아져. 신라하고도 사이가 괜찮아져. 그래서 당과 신라와 교류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 자, 그래서 당과 친선, 그리고 신라와 교류. 자, 이제 당나라와 사이가 좋아지니까 당나라에서 이제 이게 동아시아 지역의 형님이라고 했잖아요.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발해 왕을 발해 국왕으로 승격을 시켜요. 자, 앞에서 고왕 때는 뭐였죠? 발해
군왕이었지, 군왕. 발해 군왕이었는데 발해 군왕에서 발해 국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높여준 거지. 그래서 발해 국왕으로 승격을 시켜주면서 국왕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건 국가로서 제대로 인정을 해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발해 국왕으로 승격을 시켜주고, 자, 당하고만 친하게 지낸 게 아니야. 신라하고도 교류를 했어. 자, 그러면 신라하고 교류했다는 증거가 이거죠. 신라도라고 하는 길이 뚫려져 있었다. 신라도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왜 우리 경부고속도로 쫙 놓여져 있는 것처럼 교역을 하는 길이 뚫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 있어. 그럼 뭐 했다는 거야? 교류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라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체제정비. 자, 이제 문왕이 3대 왕이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은 좀 안정시킬 필요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체제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당의 삼성육부 체제를 빌려와서 체제정비, 그리고 주자감은 학교예요, 학교.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천도는 수도로 옮긴 거죠. 그래서 수도는 상경용천부에서 동경용원부 그랬는데, 자, 여기 뭐 하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중경현덕부에서, 자, 상경용천부에서 동경용원부로 이렇게. 뒤에 여러분 상경용천부, 용원부, 현덕부 이런 거 헷갈리면 그냥 빼고 앞에 것만 하면 돼요. 동경에서 상경에서 동경,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풀네임으로 안 해도 돼요. 뒤에 붙여 있는 거는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빼고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원래 나라를 그럼 어디다 세웠어요? 처음에는 동모산 기슭에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동모산 기슭에다 세웠다가 중경으로 옮겨갔는데, 아마도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옮겨간 거는 아마도 무왕이었을 걸로. 그러니까 이건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자, 아마 여기 때 그렇게 옮겼을 거고, 자, 그러면은 중경으로 옮겨간 다음에 상경으로 한번 옮겨갔다가 동경으로 다시 옮겨가서 이렇게 여러 번 도시를 이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상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문왕은 중상동 이렇게 옮겨 다녔다. 중상동 천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경에서 상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이렇게 옮겨 다녔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는 중상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덧붙일 필요 없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 용원부, 용천부 헷갈리면 빼세요. 네,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중상동 이렇게 옮겨 다녔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아마도 수도를 이렇게 옮겨 다닌 건 이제 일설에 의하면 여러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면서 보시면 고려국왕. 나 고려국왕이야. 고구려 계승식을 정확하게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대왕이나 황상이라는 칭호를 샀는데, 황상은 뭘까요? 나 황제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칭호를 썼다는 건 그만큼 왕권을 훨씬 강화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륜성왕을 자처하기도 한다. 우리 앞에서 신라시대에 내가 전륜성왕이야 했던 왕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진흥왕이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진흥왕이 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말을 한 거고, 발해에서는 문왕이 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자랑했다는 거죠. 그게 전륜성왕을 자처했다. 그러니까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이건 불교의 이상적 군주니까, 그리고 이제 자랑하는 그런 그 정도로 좀 잘 나갈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왕권 강화, 황상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황제라고 했구나. 황제라고 칭했구나. 그리고 자기 나라를 고려라고 했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대흥보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죠. 대흥보력연호. 자, 헷갈리면 대흥까지만 여러분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대흥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3대 대흥무까지 알 수 있어요. 자, 당과 신라와 적대적, 무왕 때, 그리고 당과 신라와 친선, 교류하기 시작했던 시기, 그리고 수도를 여러 번 옮겨 다녔던 시기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이제 5대 성왕. 자, 5대 성왕 때인데, 이 성왕은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교재에 그냥 잠깐 설명만 한 거지,
설명이 잘 시험에 나오는 왕은 아니거든요. 자, 봅시다. 성왕의 업적은 이거예요. 자, 중경, 상경, 동경으로 옮겨갔다고 했잖아요. 중상동. 그런데 실제로 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도시는 상경이에요. 그럼 멀리 간 거야. 다시 어떻게 와야 돼요? 다시 상경으로 돌아와야 되겠지? 요 상경으로 다시 돌아온 왕이 바로 성왕이에요. 그래서 막 시험에 엄청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랬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그냥 그랬어. 저런 사람도 있었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선왕. 자, 10대 선왕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선왕 때가 최대 전성기. 그래서 제일 잘 나가던 시기가 바로 선왕. 선왕의 전성기. 자, 그러면 전성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왕위 계통의 변화가 있다. 대야발의 후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첫 번째 왕이 대조영, 두 번째 왕이 대무예, 세 번째 왕이 3대 왕이 문왕이죠. 대흠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대조영의 아들 직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쭉 가다가 10대 왕이 대인수, 선왕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왕들이 막 바뀌었을 때 아무튼 정확한 건 모르지만,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중간에 무슨 왕의 쟁탈전 같은 게 막 서로 있었나 봐. 뭔가 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대조영의 아들 쭉 이렇게 직계로 이어받았는데 중간에 이게 좀 끊기고 중간에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의 후손이 왕이 됐어요. 이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자, 세종대왕이 있어요. 세종의 아들 문종이 있어요. 문종의 아들 단종이 있어요. 알죠, 여러분? 여기 알잖아요. 그런데 단종이 어떻게 됐죠? 쫓겨나고 이 문종의 동생인 세종의 또 다른 아들인 수영대군이 세조가 되죠. 알죠, 여러분? 수영대군이 세조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단종이 대가 끊기고 이제는 누구의 자식이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조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왕위 계승이 이렇게 왕의 동생의, 문종의 동생의 자손이 왕이 되는 것처럼 중간에 무슨 일인지 있었어. 하지만 기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잘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왕위 계통의 변화가 됐다는 건, 대조영의 직계가 아니라 대조영의 동생의 자손이 이제 왕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여기선 직계가 아니다. 이 대야발 뭐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고, 직계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왕위 계승에 뭔가가 있었어. 하지만 뭔진 몰라. 자, 그 다음에 영토 확장. 자, 전성기라면서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지도가 최대 영토예요. 이때가 선왕 때예요. 제일 넓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시기다. 자, 그래서 최대 영토 어떻게 됐는데? 흑수부 말갈, 아까 말 안 듣는 흑수부 말갈, 얘네들 전부 다 처리하고 다 복속을 하고 요동지방까지 진출하면서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시기가 바로 선왕, 전성기니까. 자, 그럼 이렇게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지방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 체제를 정비했는데 그게 바로 5경 15부 62주.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지금 이 지도가 잘 보일라나? 자, 우리가 금방 봤던 뭐 서경, 동경, 남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5경. 그래서 중경, 서경, 남경, 동경 이런 식으로 5개의 핵심 도시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군사적 요충지에 이 5경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중심지에 15부 그리고 62주 이런 식으로 지방행정 체제를 새롭게 정비했다. 이게 바로 선왕, 5경 15부 62주. 자, 그러면 영토 넓어져, 체제 정비해. 되게 잘 나가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너네 되게 잘 나가는 나라구나 라는 의미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대요. 바다 동쪽에 강성한 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한테, 발해한테 해동성국이구나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강성한 나라였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건흥 연호를 사용했죠. 자,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로 따지면은 거의 한 200여 년 동안 698년에서 926년까지니까 거의 한 200여 년 동안이죠. 자, 요 동안에 왕은 한 15명 정도 존재하는 국가인데 요 중에서 시험에는 3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왕, 문왕, 선왕. 그래서 여러분은 무문선만 잘 구별하면 된다. 발해의 선. 알겠죠? 무문선.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가 무너지려면 또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멸망은 어떻게 됐는데, 자, 멸망, 거란한테 멸망을 당하게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발해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만주를 지배한 우리의 마지막 국가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이제 그 뒤에 만주는 거란이, 그러다가 여진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후금, 청나라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이후에는 요 지역을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멸망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 발해가 그러면 이렇게 금방 망해버린 이유가 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민족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발해가 망한 이유를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대요. 근데 이제 뭐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다고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되겠냐. 많은 실제로 그 시기쯤에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제 여러분은 나중에 백두산 폭발만 기억나겠죠? 거란이 생각이 안 나고 백두산 폭발이야. 요것만 또 생각날까봐 걱정이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 실제로는 뭐 아니겠죠. 자, 그래서 무문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자, 발해 대외관계라고 해서 여러분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다 한 거예요. 당과의 관계 어땠어? 무왕 때 안 좋았고 문왕 때 좋았어.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라와의 관계는 어땠어? 그냥 별로였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본하고 관계는 어때? 쭉 좋아. 이거예요. 이걸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봅시다. 당하고의 사이는 어떠냐? 초기에는 대립관계.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초기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왕으로 하면 어느 왕 때? 무왕 때. 그리고 무왕이면 언제냐? 8세기 전반기. 8세기 전반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후기에는 사이가 좋아. 그게 8세기 후반이고 왕으로 하면은 언제예요? 문왕이지. 그렇지. 문왕이에요. 맞아요. 그거. 딱 끝. 다 아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신라와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신라와의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사이가 별로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대립관계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시는 파견해. 그 대신에. 그리고 무역도 해. 그리고 그 증거는 신라도야.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남북관계랑 좀 비슷하다. 왜냐면 좀 약간 대립인데 그렇다고 또 아예 교류를 100%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할 땐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이제 신라에서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것이 이거. 쟁장사건과 등재서열사건. 자, 신라와 좀 대립관계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쟁장사건과 등재서열사건이 있는데 쟁장사건 이런 거예요. 발해에서 국력이 좀 성장하니까 당나라에 갔을 때 당나라에 갔더니 신라의 관료는 신라의 사신은 맨날 황제 근처에 앉는데 우리는 좀 뒤에 앉더라. 야, 기분 나빠. 우리도 좀 앞자리 앉혀줘. 아이고, 앞자리 앉혀줘. 그걸 요청한 거예요. 그게 바로 쟁장사건이고 등재서열사건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긴 사건인데 뭐냐면 신라와 발해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이 신라와 발해에서 어떤 경쟁까지 했냐면 이 당나라에서 주도하는 빈공과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빈공과라고 하는 시험에서 이제 합격생을 많이 내면 좋은 거야. 1등하면 좋은 거지. 근데 어느 해에 발해의 학생이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발해가 아니라 신라의 학생이 1등을 한 거야. 자, 신라의 학생이 어느 날 1등을 한 거예요. 어떤 해에 1등을 했어요. 최언위라고 하는 학생이 1등을 했는데 이때 이 발해에서 사신이 파견됐는데 요 사신의 아들도 그 시험을 본 거야. 내 아들이 쉽게 말하면 걔보다 성적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그 사신이 당나라에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애
성적 좀 올려주세요. 이러면서 요청을 했어. 어떻게 됐겠어? 택도 없지. 쉽게 말하면 이제 속된 표현으로 개망신 당했겠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등재 서열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이 당나라 빈곤과에서는 신라의 학생이 훨씬 합격생을 많이 오랫동안 또 시험을 받고 했으니까 배출을 하게 되는데, 약 한 60여 명 이상 배출했으면 여기는 한 20여 명?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긴 했었죠. 자, 그게 바로 등재 서열 사건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당의 입장으로 갈까요? 자, 여러분이 당나라야. 신라와 발해가 절친인 게 우리한테 좋겠어? 당나라한테 좋겠어? 사이가 나쁜 게 당나라한테 좋을까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 둘 사이가 좋은 게 좋아? 나쁜 게 좋아? 나쁜 게 좋지. 왜냐면 얘네들이 또 서로 짬짬이 서로 또 짜고 당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쵸? 어떻게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공격이라도 하면 어떻게.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서는 둘 사이가 안 좋았으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일부러, 쉽게 말하면 일부러 서로 막 경쟁을 붙이기도 해요. 이렇게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견제한다라고 하는 싸움의 전략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 EJ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EJ 전술 말하자면. 둘이 싸우게 싸움 붙이는 거야. 그래야 내가 좀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EJ 전술을 당나라에서는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EJ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발해와 쭉 절친인 나라는 어디냐? 일본이지. 그래서 일본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국 초기부터 쭉 절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이제 발해에 관한 얘기를 쭉 살펴봤으면 이제는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넘겨서 13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고대의 통치체제라고 해서 자, 통치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대의 통치체제에서 자, 이제 통치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 나라별로 관등, 그 다음에 수상, 회의, 귀족회의, 그 다음에 지방은 뭐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귀족은 누구고, 막 이런 어떤 체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건데,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가 어디 있냐면 139페이지로 가면은 표 있지 않아요? 네, 이 표가 있어요. 그래서 139페이지에는 삼국의 통치체제라고 하는 표가 있네. 네,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보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하고 자, 135페이지에 이제 삼국의 통치체제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네, 즉 특징은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볼게요. 자, 부중심 체제였다. 신라는 육부 체제였다고 했었고, 고구려 오부 체제고, 이런 식으로 부 체제로 형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다 귀족 회의 있는 거 알죠? 네, 귀족들이 회의하는 그런 귀족 회의 기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앙집권 체제가 형성이 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중앙집권 체제 형성. 자, 그리고 관등제라고 해서 관직의 등급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136페이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구려에서 관등, 백제에서 관등, 신라에서 관등 이렇게 이제 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고구려 관등부터 봅시다. 고구려는 10여 등급. 자, 여러분 교재에 10여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14등급. 자, 10여 등급이라고 했다가 왜 14등급이라고 하냐? 왜냐면 이 고구려에 대한 기록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책에는 14개, 어떤 책에는 한 10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0여 등급이라고 해도 되고 한 10개쯤 돼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책에서는 14등급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같이 보면서 볼게요. 136페이지에 왼쪽 날개 보시면 고구려의 관등제라고 해서 이름이 써있죠, 여러분. 이름이 쭉 써있죠? 한번 쭉 볼까요? 자, 수상이 대대로, 1등급이 대대로예요. 그리고 대대로, 태대형, 울절, 태대사자, 조위두대형, 대사자 등등등. 자, 쭉 한번 명칭의 이름들을 보시면 맨 끝에 뭐뭐 형
뭐뭐 사자. 이런 식으로 형이거나 사자로 끝나는 명칭들이 거의 다, 그쵸?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 계열, 사자, 계열 이렇게 말해요. 자, 고구려의 관등의 명칭은 형, 계열이거나 사자, 계열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형 계열이거나 사자 계열이다라고 표현하죠. 굳이 이거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 형으로 끝나거나 사자로 끝나면 고구려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로 갈게요. 자, 우리는 백제로 바로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자, 백제를 보시면 백제는 16관등. 그래서 백제의 관직의 등급은 여러분 137페이지 보시면은 또 백제의 관등 체제 표 나와 있죠? 자, 표에서 관직의 명칭을 한번 볼게요. 자, 좌평, 달솔, 은솔, 덕솔, 한솔, 나솔, 장덕, 시덕, 고덕, 개덕, 대덕, 문독, 무독, 뭐 등등등. 자, 16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 뭐와 뭐로 끝나냐? 자, 솔로 끝나거나 아니면 덕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솔 계열이거나 덕 계열이다. 자, 일단 이런 숫자는 알아주셔야 되겠죠? 16관등 이런 거 숫자. 그 다음에 솔로 끝나거나 덕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제가 칠판에 따로 쓰진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은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로 한번 볼게요. 6관등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백제 6관등. 자, 백제 6관등은 나솔. 그쵸? 자, 백제 6관등은 나솔인데 요 나솔까지는 좀 높은 귀족이어서 거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왜 은으로 된 꽃무늬 장식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교재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은화관식이라고 써있어요. 은화관식이라고도 하고 은제관식이라고도 하고, 자, 은으로 만든 꽃무늬 장식품을 이 모자라든가 옷깃이나 이런 데 꽂을 수 있다. 몇 관등까지? 6관등 나솔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6관등 나솔까지는 은꽃 장식을 할 수 있대. 그게 바로 은화관제, 은화관식, 은제관식이라고도 하고, 그게 바로 6관등 나솔까지고요. 자, 이왕 나온 김에 그 표를 보고 넘어갈까요? 자, 복색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백제는 공복의 색깔이 몇 개? 3색 공복, 거기 보시면 자비청으로 되어 있고요. 1부터 6까지는 자색, 그 다음에 7부터 11까지는 비색, 그리고 나머지는 청색, 자비청, 3색 공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3색 공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딱 생각나야 되냐? 3색 공복은 고유왕이지. 요게 딱 생각이 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공부하실 때도 그냥 3색 공복이야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아 3색 공복이 나왔어? 그러면은 고유왕 때였지? 라는 게 바로 생각이 나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결. 쉽게 말하면 한국사는 요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그게 나왔었지? 이런 식으로 연상이 바로바로 돼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3색 공복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띠색이라고 돼 있잖아요. 띠는 아마도 이제 지금으로 하면 허리띠 같은 벨트 말하잖아. 그런데 이 백제에서는 이런 띠색을 가지고도 어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띠색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띠색을 가지고도 백제에서는 신분을 구분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제의 관등은 16관등이다. 그리고 3색 공복이 같이 연결된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 자, 이제 우리는 신라로 갈게요. 신라는 17관등. 자, 신라는 골품제와 연결된 제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골품제 나와 있고, 자, 거기 보시면 1관등 2벌 찬부터 마지막 17조위까지 17관등으로 되어 있고, 이름을 한번 쭉 보시면 이벌찬, 아찬, 잡찬, 파진찬, 대하찬 등등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나마, 나마, 뭐 사자, 대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뭐 찬으로 많이 끝나죠. 찬이나 남아의 명칭을 갖는구나. 찬 계열과 남아 계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수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상 가봅시다. 자, 수상은 고구려는 대대로 또는 망리지라고 하죠. 수상이라는 건 왕 밑에 제일 높은 관등으로서 귀족의 대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대대로 또는 망리지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망리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연개소문의 정변, 그리고 연개소문이 스스로 대망리지 자리에 올랐다라고 했죠. 임시수상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로 가볼게요. 백제는 상좌평. 상좌평이라고 하고, 자, 상좌평인데 내신좌평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137페이지 오른쪽에 날개에 보시면 백제 같은 경우는 육좌평제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6개의 관청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내신좌평의, 그러니까 내신좌평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수상의 역할을 담당한다. 수상이 상좌평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육좌평 중에서 내신좌평이 수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상대등. 자, 그러면 상대등 딱 나오면 이제 우리 뭐 생각나야 돼? 상대등 설치는 어느 왕이었지? 법흥왕이었지. 그렇게 딱 여러분 연상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배웠던 거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래서 상대등은 화백회의 의장. 그래서 이 사람이 수상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당연히 화백회의 의장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귀족회의로 넘어가 봅시다. 자,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제가회의. 자, 가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라고 해서 제가회의라고 하고요. 백제는 정사암회의. 사비에 가면은 회암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절 안에 정사암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었대요.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된 게 바로 정사암회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는 화백회의. 이 화백회의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 만장일치.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중앙관제는 이건 뭐 나머지 여러분 설명을 읽어보시면 주부, 내평, 외평 같은 이런 관청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육좌평제. 자, 시험에는 이 육좌평의 역할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37페이지 보시면은, 자, 내신좌평은 뭐하냐? 망명신라. 내두좌평은 뭐하냐? 그 다음에 내법, 조정, 위사, 병관 이렇게 이제 역할이 나와 있죠. 거기 한번 보시면 내 두 좌평에서 두는 왜 한 대, 두 대 할 때 그런 재정을 담당하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 법 좌평. 자, 여기서 법은 형법 아니고 예법, 예절 그런 거니까 여기서는 의례, 교육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관은 국방, 조정은 법률. 이게 이제 조정이 바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위사가 지키다라는 거니까 궁궐 수비.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런 거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 연결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런 한자에 또는 한자를 쓸 줄은 모르더라도 한자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뜻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좀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좀 쉬워요. 왜냐면 한자어로 된 게 워낙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관등, 그리고 육좌평제, 그리고 22부. 앞에서 22부를 정비한 것도 성왕이었어요, 성왕. 6세기 성왕 때 22부 정비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신라는 경희제와 외위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중앙에 있는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17관등의 신분제도가 따로 있었고, 외위제는 지방의 촌주를 대상으로 하는 11관등의 신분제도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말하자면 중앙의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도 따로, 지방의 촌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도가 따로 있었는데 나중에 통일 이후에는 합쳐져요. 이 외위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합쳐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복잡하면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돼요. 경희제, 외위제가 있대. 어느 나라야? 신라야.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의미까지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은 제가 설명하는 이 모든 의미를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나오면 어느 나라지? 신라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 정치 조직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 통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방은 고구려는 수도를 5부로 나눠요. 수도를 5부로 나눴다는 건 서울을 5개의 지역으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5개의 구로 나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으로 설명하면. 자, 그 다음에 백제도 5부, 신라는 6부. 자, 그 다음에 지방은 5부로 나누죠. 그러니까 5부로 나눴다는 건 5개의 도로 나눴다. 지금으로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고구려에는 지방관을 파견해요. 그게 바로 욕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5부, 욕살
이렇게 여러분 이어서 연결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오부, 오부, 욕살. 그리고 밑에 성은 뭐냐면 부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이 성이었다. 낮은 행정 단위가.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오방. 자, 방에는 방령을 파견하죠. 오부, 오방, 방령. 그리고 방보다 낮은 게 군. 그리고 그 밑에는 성. 이런 식으로 행정 단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오주. 그래서 주에는 군주를 파견했고 주 밑에는 군이라는 행정 단위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복잡하면 오부, 오부, 욕살, 오부, 오방, 방령, 육부, 오주, 군주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특수제도는 삼성이 아니라 삼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삼경이라고 나오죠. 삼경. 자, 그 다음에 삼성이 아니라 삼경이에요. 경. 삼경. 자, 그 다음에 백제는 담로. 22담로라는 게 있었죠? 담로는 무령왕 때 왕족을 파견했다고 했고 자, 신라는 소경. 소경은 왜 이소경이나 삼소경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초의 소경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최초의 소경은 뭐였었냐면 아시촌 소경이고 이게 설치된 건 어느 왕 때? 지증왕. 네, 이게 중요하죠. 이거. 우리 오늘 배운 거. 자, 그 다음에 군사로 넘어갈까요? 자, 군사는 욕살, 대모달, 말개. 자, 욕살이면 이 사람이잖아요. 부에 파견된 사람. 그 다음에 대모달이나 말객이 지금 전쟁이 났을 때 지휘권을 갖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는 방령. 우방의 방령. 그리고 군의 군장. 말하자면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군사 지휘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고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군주가 군대를 지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당이라는 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중앙군, 지방군.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방행정 조직이 그대로 군사 조직 역할을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하나의 마을을 어떤 지방관이 다스린다고 칩시다. 어떤 지역을. 그러면 요 마을 자체가 그대로 군대가 되는 거고 지방관이 군사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삼국시대는 전쟁도 막 왕이 나가서 군대를 끌고 가서 왕이 막 싸우다가 죽고 하지 않나요? 왜 왕이 군대를 끌고 가? 왜냐면 하나의 군대의 지휘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지역이 하나의 군대.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휘관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거를 조금 표현을 바꾸면 지방제도와 군사제도가 분화되기 전이다. 또는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139페이지까지.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통일신라의 통치체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